내 이름은 강태수. 이 6층짜리 빌라에서 경비로 일한 지 3년째였다. 그전엔 공장에서 20년을 일했지만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끝났다. 48살에 새로 시작한 이 일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다. 택배 받고 청소하고 민원 처리하는 게 전부였다. 사람들은 날 잘 보지 않았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다.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고 나머지 시간엔 투명인간이나 마찬가지였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로. 당신 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해. 그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다. 여자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 복도를 채웠다.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뒤따라왔다. 유리였는지 접시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 박살났다. 나는 경비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복도를 향해 뛰어나갔다. 6층이었고 정확히 602호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매일 나한테 이러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며 복도를 가득 메웠다. 둔탁한 소리가 터지는 게 들렸는데 벽에 뭔가 세게 부딪히는 소리였다.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숨이 찼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가슴이 조여왔다. 이런 소리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6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갑자기 고요해져 있었다. 602호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여자였고 이수진이라는 그 집 여자의 울음이었다. 나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손을 들어 두드려야 할지 망설였다. 경비니까 확인해야 했지만 손이 공중에서 멈춰버렸다.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잠기는 소리가 이어졌다. 딸깍, 그리고 완전한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수진을 처음 본 건 2년 전쯤의 어느 아침이었다. 7시였고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걸 봤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기 짝이 없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어서 잠을 못 잔 게 분명했다. 나는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고 표정도 얼어붙어 있었다. 그 뒤로도 종종 마주치는 일이 있었는데 복도에서든 현관에서든 그녀는 늘 똑같았다. 무표정한 얼굴의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웃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가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는데 그 남자도 비슷한 분위기였다. 말이 없었고 두 사람 사이엔 차가운 공기만 흐르고 있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저렇게 멀 수 있다는 게 내겐 이상하게 느껴졌다. 며칠 전 새벽 6시쯤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602호 문이 열리면서 남자가 나왔고 수진의 남편이었다.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지만 절박하게 들려왔다.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톤만으로도 애원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남자는 대답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쾅,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치듯 울렸다. 나는 청소하는 척하면서 슬쩍 그쪽을 봤지만 남자는 나를 보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이 차갑게 느껴졌다. 문 앞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남의 집 일이었고 내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귀는 저절로 그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602호는 더 조용해진 것처럼 보였다. 아니, 조용한 척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밤이 되면 소리가 새어나오는 걸 들을 수 있었다. 다투는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우는 소리. 하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다. 수지는 매일 아침 9시쯤 집을 나섰는데 마트에 출근하는 거였다.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한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 그녀는 늘 계단만 이용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6층인데도 매일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신기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물어봤는데 왜 계단만 쓰냐고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좁은 데가 무서워서요. 그리고 혼자 갇히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지워지지 않았다.
혼자 갇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이미 갇혀 있는 건 아닐까? 602호라는 공간의 말이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나는 경비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창밖으로 수진이 빌라로 들어오는 게 보였는데 평소보다 일찍이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궁금했지만 딱히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와서 나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나도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버튼을 누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도 마침 5층에 올라가야 했는데 택배 때문이었다.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일어나서 경비실 문을 잠갔다. 엘리베이터로 향했더니 문이 열려 있었고 수진이 안에 서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5층 버튼을 눌렀고 그녀는 이미 6층을 눌러놓은 상태였다. 문이 닫히면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덜컹거렸다. 낡은 기계라서 그런지 30년도 넘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2층, 3층, 4층을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흔들렸고 몸이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진이 황급히 벽을 짚었고 나도 균형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버렸다.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는데 형광등이 명멸하면서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숫자판도 깜빡이면서 5와 6 사이 어딘가를 가리켰다. 수진이 비상벨을 눌렀지만 한 번, 두 번, 여러 번 눌러도 소리는 나지 않았다. 빨갛게 불이 들어왔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휴대폰을 꺼냈더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수진도 가방에서 폰을 꺼내서 화면을 봤지만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갇혀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좁은 금속 상자 안에 두 사람만 남겨진 상황이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숨이 빨라지는 게 눈에 보였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했고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공포였고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혼자 갇히는 것, 아니 지금은 혼자가 아니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다. 괜찮을 겁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곧 알아챌 거고 정비업체 부를 거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냥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고르려고 애쓰는 게 보였지만 점점 더 거칠어지기만 했다. 과호흡이 올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다.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5분쯤? 아니면 10분쯤? 불은 계속 깜빡였고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이었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나는 구석에 주저앉았고 무릎을 세워서 팔을 올렸다. 그녀도 반대편에 앉았는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m 남짓이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적만이 흘렀고 숨소리만 들렸는데 그녀의 것과 나의 것이 섞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감은 눈.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매일 보지만 사실 아무것도 몰랐고 이름만 알 뿐이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슬픈 표정만 짓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불이 완전히 꺼져버리면서 암흑이 우리를 삼켰다. 수진의 숨소리가 더욱 빨라졌고 거칠어지면서 공포가 커지는 게 느껴졌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숨 쉬세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내가 어둠 속에서 말했더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무 무서워요. 공기가 없는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울먹이는 것 같았고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고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언제 나갈 수 있는지 나도 알 수 없었으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이 흐르길 기다렸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지만 말이다. 그리고 나는 막연하게 느꼈다. 이 순간이 무언가를 바꿀 거라는 걸 말이다. 어둠은 생각보다 무거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은 암흑이었고 손을 눈앞에 가져가도 보이지 않았다.
형광등은 완전히 죽어버렸고 비상등조차 켜지지 않는 상태였다. 수진의 숨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15분쯤? 20분? 시간이 의미를 잃어버린 공간이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셔츠가 축축하게 젖는 게 느껴졌다. 공기는 점점 끈적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갑했다. 저기요. 내가 어둠 속으로 말을 던졌다. 말 좀 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으면 더 답답해질 것 같아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돌아왔다. 뭘 말하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라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고 공포가 묻어났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댔다. 차가운 금속이 뒷머리에 닿았지만 곧 체온으로 미지근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제 이름은 강태수예요. 여기서 경비 일한 지는 3년쯤 됐고요. 쓸데없는 소개였다. 하지만 침묵보다는 나았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하지만 숨소리는 조금 느려진 것 같았다. 말이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계속했다. 사람들은 저를 잘 안 봐요. 아침에 인사해도 대부분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죠. 뭐 익숙해졌지만요. 그 말에 그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였고 자세를 바꾸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왔다. 전보다 부드러웠다. 보이지 않는 사람. 집에서도 밖에서도 그냥 거기 있는 물건 같은 거. 무언가가 가슴을 눌렀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있었다. 체념이었을까? 아니면 분노였을까?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더 흘렀다.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목이 바짝 말랐다. 가방에 물이 있었지만 꺼낼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녀가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뭔가를 뒤지는 소리였다. 가방을 여는 소리, 지퍼가 열리는 소리, 뭔가를 찾는 소리. 물 있어요. 반쯤 남았지만 플라스틱 물병이 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내 쪽으로 굴러왔다. 손을 뻗었더니 발에 닿았다. 집어들었고 뚜껑을 열었다. 미지근한 물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반 모금만 마시고 뚜껑을 닫았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마셨어요.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서. 물병을 그녀 쪽으로 굴려보냈다.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집어드는 기척이 났다. 나중이라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나도 몰랐으니까. 또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적대적이지 않았고 그냥 조용한 것뿐이었다. 두 사람이 각자 생각에 잠긴 시간이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결혼은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왜 그걸 묻는지 알 수 없었지만 대답했다. 했었죠? 5년 전에 아내가 떠났고 딸이랑 둘이 삽니다. 15살이에요. 병이 있어서 치료받고 있고 말하고 나니 왜 이런 걸 말하는지 의아했다. 평소엔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얘기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달랐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말이 쉬웠다. 힘드시겠네요. 그녀의 말이었다. 동정이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말이었고 그게 오히려 좋았다. 당신도 힘들어 보이던데요? 아침에 602호 앞에서 들렸거든요. 말하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직설적이었을까? 하지만 그녀는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단 한숨에 가까웠지만 들켰군요. 창피하네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결혼 7년째예요. 아니 7년이나 됐네요. 언제부턴가 대화가 없어졌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됐죠? 아침엔 싸우고 낮엔 각자 일하러 가고 밤엔 각자 방에서 자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빠진 것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뭔가 쌓여 있는 게 느껴졌다. 왜 계속 사세요? 물었다가 실례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야 가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 말에 무언가가 가슴을 쳤다. 갇혀 있다는 거였다. 602호라는 공간에 결혼이라는 이름에 선택지 없는 삶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흔들렸다. 크게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죽였다. 움직이는 건가? 하지만 곧 멈췄다. 다시 정적이었다. 젠장. 그녀가 중얼거렸다. 처음 듣는 욕이었다. 목소리에 좌절이 묻어났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조금 움직였다. 다리가 저렸고 자세를 바꿔야 했다. 그 과정에서 손이 바닥에 닿았는데 축축했다. 땀이었을까? 아니면 습기였을까? 혹시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으세요? 물었더니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좁은 데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렇다면 지금이 지옥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좁은 공간, 어둠, 출구 없음? 그녀가 견디고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런데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탔네요. 귀찮았어요. 그냥 빨리 올라가고 싶었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다. 왜 빨리 올라가고 싶었을까? 무엇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걸까? 시간은 계속 흘렀다. 구조대는 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앉아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느꼈다. 이 어둠이 오히려 편하다는 걸? 얼굴이 안 보이니까 말하기 쉬웠고 판단받지 않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 다 외로웠고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갇혀 있었다.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었다. 불이 갑자기 깜빡였다. 한 번만. 그리고 다시 꺼졌다. 찰나였지만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고 눈이 젖어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 모습이 뇌리에 박혔다. 그리고 다시 암흑이었다. 그 찰나의 불빛 이후로 어둠은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내 눈이 적응을 포기한 건지도 몰랐다. 바닥에 차가운 금속이 이제는 체온을 모두 빼앗아간 느낌이었다. 온몸이 축축했고 입안은 사막처럼 건조했다. 수진의 숨소리가 달라졌다는 걸 그때 느꼈다. 거칠었던 호흡이 느려지면서 규칙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진정된 건지 체념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고 30분인지 1시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옷깃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몸을 일으키는 기척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뭔가 찾는 듯했고 손이 벽을 더듬는 소리가 났다. 천천히 일어서는 것 같았고 발을 구르는 소리가 났다. 좁은 공간이었기에 그 움직임이 생각보다 가까이 느껴졌다. 그녀의 발이 뭔가에 걸렸는지 휘청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고 뭔가 부드러운 게 손에 닿았다. 팔이었고 그녀의 팔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꽉 잡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줬다. 작은 신음 같은 소리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놀람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감정이었을까 알 수 없었다. 내 손은 여전히 그녀의 팔을 잡고 있었고 떨림이 전해졌다. 그녀가 떨고 있는 건지 내가 떨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갔다. 손을 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움직였고 내 손 위에 그녀의 손이 올려졌다. 가볍게 마치 확인하듯이 그 손이 내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곧 떨어져 나갔고 내 손에서도 힘이 빠졌다. 하지만 감촉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따뜻했던 피부의 온기가 손바닥에 각인됐다. 그녀가 다시 앉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조금 더 가까운 곳이었다. 1미터였던 거리가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다. 숨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고 존재감이 선명해지면서 공기가 달라졌다. 정적이 흘렀지만 정과는 질이 완전히 달랐다. 무언가 바뀌었고 공기가 달라졌으며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심장이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뛰기 시작했고 숨쉬기가 어려워졌다. 나는 벽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602호에 사는 결혼한 여자이고 매일 보지만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고 이 어둠 속에서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엘리베이터가 또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움직였다.
수진이 작게 비명을 질렀고 나도 반사적으로 벽을 짚었다. 몇 초간 흔들림이 계속됐다가 멈췄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흔들림이 멈추자 그녀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로 짐작하건대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내 팔을 붙잡았는데 꽤 힘이 들어가 있었다. 떨림이 고스란히 손을 타고 전해졌고 그녀의 공포가 느껴졌다. 작은 흐느낌이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울고 있는 건지 숨을 참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또 흘렀는데 얼마나 지났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팔에 있었고 나는 그걸 떼어내려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 접촉이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팔에서 손목으로 내려왔다. 거기서 잠시 멈췄다가 손목을 감싸듯 잡았다. 맥박이 뛰는 곳이었고 그녀가 내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그녀가 알아챘을 거였다. 그녀의 손이 또 움직였는데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미끄러졌다. 그리고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파고 들어왔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 그녀의 손가락이 들어왔다.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면서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더 이상 말은 필요하지 않았고 손의 온기가 모든 걸 설명해줬다.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가 전해졌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손을 놓을 수 없었고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다. 그녀가 움직이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고 기댄 건지 우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대로 두었고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하나처럼 들렸고 경계가 흐려졌다. 침묵이 계속됐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고 두 사람 다 외로웠으며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 공통점이 우리를 이어줬고 이 순간을 만들어냈다. 불이 갑자기 켜지면서 희미한 빛이 공간을 채웠다. 형광등이 깜빡이면서 불안정한 빛을 뿌렸다. 찰나였지만 그 순간 모든 게 눈에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이 내 바로 옆에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가까웠다. 눈이 젖어 있었고 맞잡은 손과 밀착된 어깨가 보였다. 떨리는 입술까지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고 모든 게 사라졌다. 하지만 이미 늦었고 거리를 확인해 버렸으며 그 가까움을 알아버렸다.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움직였는데 더 가까이 다가왔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고 마지막 경계선 앞에서 멈췄다. 나는 선택해야 했고 멈추거나 아니면 계속 가거나 둘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선택은 이미 내려진 것 같았고 손을 잡은 순간부터 정해졌다. 고개를 숙였고 어둠 속에서 방향을 찾아 나갔다. 숨소리를 따라갔고 그녀의 입술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마침내 닿았고 부드러웠으며 따뜻했다. 떨리는 그녀의 입술이었고 모든 게 그 순간 정지했다. 키스는 짧았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외로움과 절망과 위로와 금지된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떨어졌다가 다시 닿았고 이번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이어졌다. 그녀의 손이 내 목덜미를 감쌌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달렸고 마치 익사하는 사람이 부표를 잡듯 필사적이었다. 시간이 멈췄고 세상이 사라졌으며 오직 이 순간만 존재했다. 602호도 결혼도 딸도 과거도 미래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다. 덜컹 소리와 함께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불이 다시 켜졌다. 밝은 형광등이 안정적으로 빛을 내뿜으며 공간을 환하게 밝혔다. 두 사람은 황급히 떨어졌고 각자의 구석으로 물러났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다. 4층, 3층, 2층, 1층을 지나갔고 마침내 바닥에 도착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관리소장과 정비업체 직원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안도한 표정으로 우리를 봤다.
수진이 먼저 밖으로 나갔고 비틀거리면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았다. 나도 나갔고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고 볼 수가 없었다.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입술은 아직 얼얼했고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다. 오늘 일은 모두 잊어버려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것만 기억하면 돼요. 수진이 작게 속삭였고 나만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대답 대신 침묵으로 답했다. 그녀가 멀어졌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사라졌다. 나는 경비실로 돌아가서 의자에 앉았다. 손이 떨렸고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말이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건 당연했다. 경비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다. 입술에 남은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의 체온이 손바닥에 각인된 것 같았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얕은 수면이었다. 아침이 왔고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현관을 지나갔다. 나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엔 어제 일만 맴돌았고 지울 수가 없었다. 8시 50분쯤이었을 거다. 602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몸이 굳어버렸다. 복도로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계단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수진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선택한 그녀였다. 창문 너머로 그녀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경비실을 보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고 계단으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하루는 길었고 시간이 제대로 가지 않는 것 같았다. 택배를 받고 청소를 했지만 기계적이었다. 주민들이 지나갔지만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녁 6시쯤 수진이 돌아왔다.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다.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피곤한 표정이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멈칫했지만 곧 계단으로 향했다. 여전히 나를 보지 않았다. 사흘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수지는 매일 계단을 이용했고 경비실을 지나칠 뿐이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먼저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창문 너머로 그녀를 보는 것만 반복했다. 나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밖은 조용했고 주민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CCTV 모니터만 희미하게 빛을 내뿜고 있었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고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경비실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고 점점 가까워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2번. 조심스럽게. 나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수진이 서 있었다. 어두운 복도에서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첫 번째 대화였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옆으로 비켜섰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았고 두 사람은 좁은 경비실에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일 때문에 계속 잠을 못 자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 지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대화였고 고백에 가까웠다. 나는 의자를 권했고 그녀가 앉았다. 나는 반대편에 섰고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생각나고 후회도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지우고 싶지 않기도 하고. 세 번째 대화였고 내 속마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고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떨리는 손이었고 긴장이 느껴졌다. 나도 책상 모서리를 잡았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시간이 흘렀고 정적만 흘렀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필요한 침묵이었다. 두 사람 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일어섰고 창문 쪽으로 갔다.
밖을 바라봤고 어두운 복도가 보였다. 등을 보이고 서 있는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나는 다가갔고 그녀 뒤에 섰다. 가까웠지만 닿지는 않았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고 불규칙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우리는 마주 섰고 거리는 30cm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받고 그 안에 뭔가 타오르는 게 보였다.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절망이었을까 구분할 수 없었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누가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손이 맞잡혔다. 그리고 가까워졌고 입술이 닿았다. 엘리베이터에서보다 더 절실했고 더 깊었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를 움켜잡았고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당겼다. 책상에 부딪혔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성이 사라졌고 본능만 남았다. 금지된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외로움이 우리를 집어삼켰고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내 품에 안겨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옷을 정리했다. 나도 셔츠 단추를 채웠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녀가 문 쪽으로 갔고 손잡이를 잡았다. 돌아서서 나를 봤고 눈빛이 복잡했다. 후회와 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문을 열고 나갔고 복도로 사라졌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경비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힘이 빠졌다. 무엇을 한 건지 깨달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다. 오히려 다시 하고 싶었고 그녀를 보고 싶었다. 이미 선을 넘었고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고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봤다. 그녀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602호 어딘가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을 그녀를 상상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저녁마다 경비실에 들렀다. 늦은 시간이었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였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고 위로했다. 잘못된 관계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2주일이 됐다. 매일 밤 그녀가 왔고 새벽에 돌아갔다.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었고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끝이 곧 온다는 걸 우리는 몰랐다. 아니,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외면했을 뿐이었다. 파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모든 게 무너지는 날이. 금요일 오후였고 관리소장이 경비실로 들어왔다. 표정이 묘했고 입꼬리에 이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책상에 툭 내려놓았다. 엘리베이터 CCTV 점검 완료됐어요. 정비업체에서 어제 다녀갔는데 지난번 고장 났을 때 영상도 복구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렸고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다. 관리소장이 나를 쳐다봤고 그 눈빛이 의미심장했다. 괜찮아요? 왜 그래요?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CCTV가 복구됐다는 것은 그날의 영상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모두 기록됐다는 의미였다. 관리소장이 웃었고 그 웃음이 소름 끼쳤다. 영상 확인해 봤는데 말이죠. 적외선 기능이 살아있더라고요. 불이 꺼져도 다 찍혀요. 흑백이긴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던데요. 꽤 진하던데요. 마지막 말에 확신이 들었고 그는 모든 걸 봤다는 의미였다. 손이 떨렸고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고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을 시작했지만 관리소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저한테 변명할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고 할 일도 아니고 다만 영상이 서버에 저장돼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누가 볼지 모르니까. 협박이었고 경고였다. 그는 웃으며 경비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수진에게 알려야 했다. 바로 지금 당장. 휴대폰을 꺼냈지만 전화번호가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번호조차 교환하지 않았고 그저 밤에 만날 뿐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오후 6시가 됐다. 수진이 마트에서 돌아올 시간이었다. 현관문이 열렸고 그녀가 들어왔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보였고 평소처럼 계단으로 향했다. 뛰어나갔고 그녀를 불렀다.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고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복도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뿐이었다. 경비실로 와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그녀가 눈치챘는지 따라왔고 경비실 문을 닫았다. 두 사람 다 서 있었고 긴장이 감돌았다. CCTV가 복구됐대요. 그날 영상이 살아났고 관리소장이 봤어요. 첫 번째 대화였고 폭탄 선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가방이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쿵 소리를 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그럼 다 본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을? 두 번째 대화였고 떨리는 음성이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작게 신음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어깨가 떨렸다.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어떡해요? 남편한테 알려지면 끝이에요. 이혼당할 거고 갈 곳도 없어요. 세 번째 대화였고 절규에 가까웠다. 나는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위로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도 마찬가지였고 딸에게 알려지면 끝장이었다.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잃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화장이 번져 있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고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느껴졌다. 시간이 흘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다. 해결책이 없었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영상이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었고 문 쪽으로 향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멈췄고 돌아서서 나를 봤다. 눈빛이 복잡했고 원망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말하고 나가버렸고 문이 닫혔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오지 않았다. 12시가 넘도록 기다렸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당연했고 이제 끝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났고 평온해 보였다. 관리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영상이 퍼졌다는 소식도 없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았다. 수지는 여전히 계단을 이용했고 경비실을 지나칠 뿐이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마치 남이 된 것 같았고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일주일이 지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도해야 했지만 오히려 불안이 커졌다. 폭풍 전의 고요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고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602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크게 외치는 소리였고 남자 목소리였다. 수진의 남편이었다. 뛰어나가서 복도로 향했다. 6층까지 계단을 올라갔고 602호 앞에 섰다.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수진의 비명이 들렸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고 이번엔 문이 열렸다. 수진의 남편이 서 있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술 냄새가 풍겼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말했지만 남자는 비웃었다. 뒤에서 수진이 보였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뺨이 빨개져 있었고 맞은 것 같았다. 당신이 그 남자야? 영상 속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들킬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다. 흑백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안이었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관리소장한테 받았어? 이게 뭐야? 내 여자랑 뭐 한 거야? 주먹이 날아왔고 피할 틈이 없었다. 뺨을 맞았고 휘청거렸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고 귀가 멍멍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고 남편을 말렸다.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쳤고 다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번엔 막았고 붙잡았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뒤엉켰고 벽에 부딪혔다. 주민들이 나왔고 소란을 피웠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날 밤 경찰서에 갔고 조사를 받았다. 수진도 왔고 남편도 왔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진술했고 새벽이 돼서야 풀려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고 이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고 미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다. 짧은 위로였고 달콤했던 순간이었다. 이제는 그것마저 죄가 됐고 벌을 받아야 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다음날 아침 빌라 관리 사무소에서 통보가 왔다. 해고였고 즉시 퇴사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계속 일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였고 항변할 여지도 없었다. 짐을 쌌고 많지 않았다. 경비실에서 3년을 살았지만 개인 물건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유니폼을 벗었고 책상 위에 정리해서 놓았다. 마지막으로 경비실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 현관을 나서는데 몇몇 주민들이 지나갔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손가락질 당하는 기분이었고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보였다.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그냥 지나쳤고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마지막이었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갔고 딸이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텅 빈 집에서 소파에 앉았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저녁에 딸이 돌아왔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나오지 않았다. 밤이 됐고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지만 들어갔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가 뭘 했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화였고 칼날 같았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할 수도 없었고 사과로 해결될 일도 아니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두 번째 대화였고 고백이었다. 딸이 돌아누웠고 눈이 빨개져 있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고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다. 엄마도 아빠 버리고 갔는데 이제 나도 버릴 거예요? 나 혼자 남겨질 거예요? 세 번째 대화였고 절규였다. 무너졌고 딸을 끌어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고 처음으로 딸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그날 밤 딸과 오래 이야기했고 약속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잘 살아보자고 말했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이 지났고 새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나이도 많았고 경력도 애매했다. 거절 통보만 쌓여갔고 저축은 바닥을 보였다. 한 달이 지났고 겨우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고 시급도 낮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밤마다 편의점에 나갔고 새벽에 돌아왔다. 딸과 마주칠 시간도 없었고 대화도 줄어들었다. 서먹해졌고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었다. 2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고 익숙한 뒷모습이었다. 계산대로 다가왔고 얼굴을 봤다. 수진이었고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예전과 달랐고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손에는 이혼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도장이 찍힌 게 보였다. 계산을 했고 손이 스쳤다. 찰나였지만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건을 받아 들었고 문 쪽으로 향했다. 나가기 직전 돌아섰고 입술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가버렸고 자동문이 닫혔다.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고 다시는 보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편의점 일은 계속됐고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순 없었지만 노력했고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물었다. 후회하냐고. 솔직하게 대답했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고 덧붙였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겨울이 왔고 눈이 내렸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하얀 세상이 보였다. 새벽 4시였고 손님은 없었다. 혼자 서서 밖을 바라봤고 생각에 잠겼다. 수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혼하고 어디로 갔을까? 행복할까 아니면 여전히 힘들까? 알 수 없었고 알아서도 안 됐다. 그날의 키스가 떠올랐고 어둠 속에서 맞잡았던 손이 생각났다. 짧았지만 강렬했고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다. 잘못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는 진심도 있었다. 대가는 혹독했고 모든 걸 잃었다. 직장도 신뢰도 평범한 일상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다. 그게 위로가 될까? 아마 아닐 거였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고 지울 수 없었다. 손님이 들어왔고 계산을 했다. 일상으로 돌아왔고 현실이 이어졌다. 새벽은 깊어갔고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다. 퇴근 시간이 됐고 편의점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눈이 쌓여 있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하늘을 올려다봤고 별이 보였다. 수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선가 그녀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을까? 답은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 발걸음을 옮겼고 눈을 밟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다. 집에 가면 딸이 자고 있을 거였다. 조용히 들어가서 방문을 열어볼 거였다. 딸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다짐할 거였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떨림이, 그날의 키스가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고 평생 가져갈 짐이었다. 그게 내가 치른 대가였고 앞으로도 계속 치러야 할 값이었다.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고 천천히 내쉬었다. 집이 보이기 시작했고 불이 꺼져 있었다. 조용한 집이었고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삶은 계속됐고 시간은 흘렀다. 그날의 일은 기억 속에 묻혔고 일상은 반복됐다. 하지만 가끔 엘리베이터를 볼 때면 생각났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맞잡았던 손이, 어둠 속에서 나눴던 키스가. 그리고 알았다. 어떤 순간은 지나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평생 가슴 한편에 남아서 아프게 한다는 걸. 그게 인생이었고 내가 선택한 결과였다. 1년이 흘렀고 계절이 한 바퀴 돌았다. 편의점 일은 계속됐고 익숙해졌다. 야간 근무가 몸에 배었고 새벽 공기도 낯설지 않았다. 딸은 고등학교에 올라갔고 예전보다 말수가 적어졌다. 관계는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확히는 아니었고 그냥 일상이 이어질 뿐이었다.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고 밤에 일하러 가는 반복이었다. 평범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봄이었고 벚꽃이 피던 날이었다. 편의점 앞 가로수에 꽃이 만발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날렸다. 퇴근길에 그 아래를 걸었고 하얀 꽃잎이 어깨에 내려앉았다. 문득 생각났고 그녀도 이 꽃을 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어디선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을 그녀를 상상했다.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었다.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고 뭔가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었고 표정이 이상했다. 무언가 숨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무슨 일 있어? 물었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화면이 보였다. 뉴스 기사였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30대 여성 빌라 옥상에서 투신? 이혼 후 생활고 시달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화면을 빼앗듯 잡았다. 기사를 읽었고 손이 떨렸다. 지역이 우리 동네였고 빌라 이름이 나와 있었다. 바로 그곳이었고 내가 일했던 곳이었다. 사망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다. 30대 여성이고 이혼했고 602호에 살았다는 정보가 충분했다. 수진이었고 그녀가 죽었다는 의미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딸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밀쳐냈다. 혼자 있고 싶었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졌고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고 처음으로 통곡했다. 소리내서 울었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 선택으로 몰아갔을까? 내 탓이었고 내가 그녀를 죽인 거였다.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지 않았다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녀는 여전히 살아 있었을 거였다. 자책이 밀려왔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방문 너머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이 더 가슴을 찔렀다. 며칠이 지났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오지 않았다. 편의점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실수를 연발했다. 사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빠, 그 사람이었어? 뉴스에 나온 사람. 첫 번째 대화였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고개를 끄덕였고 숨길 이유가 없었다. 딸이 한숨을 쉬었고 눈물을 닦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고 아빠가 죽인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대화였고 위로였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그녀를 벼랑 끝으로 몰았고 손을 놓아버렸다. 내 책임이었고 평생 짊어져야 할 죄였다. 고마워. 하지만 아빠는 알아. 내가 뭘 한 건지. 세 번째 대화였고 고백이었다. 딸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서 밤새 깨어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뜨는 게 보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장례식장을 찾아갔고 멀리서 지켜봤다. 들어갈 수는 없었고 그럴 자격도 없었다. 빈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울고 있었다. 가족이거나 친구였을 거였다. 영정사진이 보였고 그녀의 얼굴이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슬퍼 보였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알 수 없었고 이제는 물어볼 수도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절을 올릴 수도 없었고 조문할 자격도 없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밖으로 나왔고 햇살이 따가웠다. 봄날이었고 날씨는 좋았다. 하지만 세상은 차갑게 느껴졌고 살아있다는 게 고통스러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빌라 앞을 지나갔다. 경비실이 보였고 새로운 경비가 앉아 있었다. 젊은 사람이었고 나와는 전혀 달라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보였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다.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눴던 순간들은 아무도 몰랐고 기억하지 않았다. 602호를 올려다봤고 창문이 닫혀 있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 커튼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발걸음을 옮겼고 그곳을 떠났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였고 볼 필요도 없었다. 기억만으로 충분했고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었다. 편의점 일은 계속했고 딸은 학교에 갔다. 일상은 반복됐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고 채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잠들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던 손이 생각났고 어둠 속에서 나눴던 키스가 되살아났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봤을 때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던 그 순간이 계속 맴돌았다. 뭐라고 하려 했을까? 도와달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냥 안녕이라고 인사하려 했을까? 알 수 없었고 이제는 영원히 알 수 없었다. 여름이 왔고 무더위가 시작됐다. 편의점은 에어컨이 켜져 있었지만 마음은 더웠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고 천둥이 쳤다. 번개가 치는 순간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늙어 있었고 지쳐 있었다. 1년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거울 같은 유리에 비친 내 눈을 봤고 죽은 사람의 눈 같았다.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다. 죄책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그녀를 기억하는 삶이었다. 벌이었고 속죄였다.
비는 계속 내렸고 천둥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다. 3년이 흘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편의점 일은 여전했고 딸은 대학생이 됐다. 집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갔고 이제 혼자였다. 주말에 가끔 전화가 왔지만 대화는 짧았다. 혼자 사는 집은 넓게 느껴졌고 적막했다. 퇴근하면 텅 빈 공간만 기다렸고 말을 걸 사람도 없었다. TV를 켰지만 제대로 보지 않았고 그냥 소음이 필요할 뿐이었다. 51살이 됐고 허리가 자주 아팠다. 야간 근무가 몸에 무리를 줬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흰머리가 눈에 띄었고 주름이 깊어졌다. 그녀가 죽은 지 3년째였고 여전히 생각났다. 밤마다 꿈에 나타났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손을 뻗으면 사라졌고 깨어나면 베개가 젖어 있었다. 어느 날 편의점 사장이 불렀다. 사무실로 들어갔고 표정이 무거웠다. 예감이 좋지 않았고 가슴이 조여왔다.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만 일해줄 수 있어? 본사에서 인력 감축하래서. 첫 번째 대화였고 해고 통보였다. 고개를 끄덕였고 예상했던 일이었다. 나이든 야간 알바는 필요 없었고 젊은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당연했다. 항변할 이유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어요. 두 번째 대화였고 작별 인사였다. 한 달 뒤 마지막 근무를 마쳤고 편의점을 나섰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고 발걸음이 무겁게 이어졌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빌라 앞을 지나게 됐다. 3년 만이었고 발길이 저절로 향했다. 건물은 여전했고 낡았지만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 경비실이 보였고 불이 켜져 있었다. 새로운 경비가 앉아 있었고 젊은 사람이었다.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였다. 엘리베이터를 받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이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나눴던 순간은 아무도 몰랐다. 발걸음이 저절로 건물 안으로 향했다. 현관을 들어섰고 복도가 보였다. 예전 기억이 되살아났고 가슴이 뛰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고 버튼을 눌렀다. 불이 들어왔고 숫자가 바뀌었다. 띵 문이 열렸고 안은 비어 있었다. 들어갔고 6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예전 그대로였다. 수리했다고 했지만 여전히 낡았고 불안정했다. 2층, 3층, 4층을 지났다. 그리고 5층과 6층 사이에서 잠깐 흔들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그날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6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렸고 복도가 보였다. 602호까지 걸어갔고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까 망설였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고 문을 바라봤다. 안에는 새로운 사람이 살고 있을 거였다. 그녀의 흔적은 없었고 기억만 남았다. 돌아섰고 계단으로 향했다. 옥상으로 가는 문이 보였고 열려 있었다. 발걸음이 저절로 올라갔고 옥상에 섰다. 바람이 불었고 차갑게 느껴졌다. 난간 너머로 도시가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고 마지막으로 선 자리였다. 난간에 손을 올렸고 차가운 금속이 느껴졌다. 아래를 내려다봤고 아찔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며 이곳에 섰을까? 두려웠을까 아니면 해방감이었을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떨리던 모습이 생각났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봤을 때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았던 그 순간이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세 번째 대화였지만 듣는 사람은 없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고 몸이 흔들렸다. 난간에서 손을 떼었고 뒤로 물러났다. 아직은 아니었고 딸이 있었다. 책임을 다해야 했고 살아야 했다. 옥상을 내려왔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고 건물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새벽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발소리만 고요를 깼고 혼자였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고 엘리베이터가 보였다. 하지만 타지 않았고 계단을 선택했다. 5층이었지만 걸어 올라갔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뒤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게 됐다. 어디를 가든 계단을 이용했고 불편했지만 견뎠다. 그녀처럼 두려워서가 아니었고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를 볼 때마다 생각했다. 좁은 공간 속에서 맞잡았던 손이 어둠 속에서 나눴던 키스가 잠깐이었지만 진짜였던 그 순간이 일자리를 구했고 경비 일이었다. 다른 동네의 작은 오피스텔이었고 월급은 적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감사했다. 딸은 잘 지냈고 가끔 전화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도 들었고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고 더 바랄 게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계절이 바뀌었다. 50대 중반이 됐고 몸은 더 쇠약해졌다. 하지만 살아있었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고 용서를 빌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계속 말을 걸었다.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잊지 못한다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평생 계속할 일이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다. 엘리베이터 아니었고 어두웠다. 그녀가 옆에 있었고 손을 잡았다. 따뜻했고 떨리지 않았다. 웃고 있었고 행복해 보였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고 사라졌다. 깨어났고 눈물이 흘렀다. 용서받은 걸까 아니면 그냥 꿈이었을까?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창밖을 봤고 해가 뜨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였고 살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일어나서 씻었고 경비실로 출근했다. 일상은 계속됐고 반복됐다. 그녀는 기억 속에 남았고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였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 둘 다였을지도 모르고 구분할 필요도 없었다. 다만 확실한 건 그 순간이 진짜였다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나눴던 온기가 맞잡았던 손이 떨리던 입술이 모두 진짜였고 거짓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했지만 동시에 감사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누군가와 연결돼 있었으니까. 세월이 흘렀고 머리는 하얗게 샜다. 몸은 더 약해졌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다. 그게 내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었고 속죄하는 방법이었다.